안녕하세요. 제가 어렸을 때 집에 큰일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아빠가 보증을 잘못 서셨던 일이었어요. 그때만 해도 어째서 그따위 보증이 존재했던 건진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무슨 말이며 설명이 더 필요할까요? 두 번째는 말이죠. 저희 엄마가 계모임에서 사기를 당하신 것이었어요. 시골 동네에서 예전에 쉽게 찾아볼 수 있었던 게 아주머니들끼리 모여서 드는 개였죠. 저희 가족이 살았던 서울의 어느 변두리 동네에서도 그런 개모임이 존재하고 있었고요. 하필이면 저희 엄마가 나쁜 마음을 먹은 개주가 돈을 쥐고 있었던 그 개모임에 돈을 갖다 부었던 분이었습니다. 엄마는 원래 개를 들고 계셨었는데 그러던 와중에 아빠가 보증으로 잘못되셨던 건데요. 그러자마자 개모임에 당시 개주가 야반도주를 했습니다. 개모임이라는 게 여럿이 드는 거니까 엄마 말고 피해자가 또 있었을 거 아니에요. 게다가 정감이 넘치는 동네였기 때문에 더욱 난리가 나고 다들 충격에 빠져 배신감으로 치를 떨었어요. 다른 피해자 아주머니들이 분통을 터트리며 차라리 콱 죽고 싶다고 울다가도 저희 집 사정을 떠올리면 얼굴에 눈물을 닦았습니다. 빚보증으로 폐가망신을 당하게 된 저희 집 사정에 비하자면야 당신들의 사정은 양반이었기 때문입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저희 집을 향하여 망해도 저렇게 망할 수가 있나 하고 혀를 끌끌 차며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곳에서 살 수가 없었어요. 오만 관심과 눈초리를 다 받게 되어서 그런 건 아니었고 그곳에서 계속 살기엔 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거의 몸만 빠져나왔던 것으로 기억해요. 과장이 아니고요. 진짜로 짐을 챙긴 게 거의 없었어요. 그 정도로 상황이 나빴었네요. 그때 경기도로 나왔었죠. 그런 곳을 집이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절망적이었던 그런 열악한 공간에서 5식구가 몸을 뉘었습니다. 제가 집에서 막내예요. 위로 언니가 있고 오빠도 있지요. 민망한 소리지만 저는 집에서 귀여운 막둥이였답니다. 한껏 막내답게 그저 해맑은 모습으로 아무 고민 없이 지내며 자라왔던 저였어요. 그랬기 때문에 집안에 닥친 커다란 위기 앞에서 더욱 힘들었고 낯설었던 것 같아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마주하는 부모님의 절망에 잠긴 모습을 볼 때면 무서운 기분이 들기도 했습니다. 차라리 그냥 다 같이 죽자. 여기서 끝내자. 살아봤자 뭐해. 살아봤자 하루하루가 고통일 뿐이야. 명신 엄마, 그래도 우리 자식들이 있는데 어떻게 그래. 토끼 같은 자식 새끼들, 아직 어린애들 두고 어떻게 그러겠냐고. 힘들어도 견디자. 응? 참아보자. 견디고 참는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있을까? 이 고통의 끝은 있을까? 나는 내 새끼들에게 이 고통을 지금보다 더 알게 하고 싶지가 않아. 그러니까 다 데리고서 그냥 함께 저 세상으로 떠나는 게 가장 나을 것 같아. 솔직히 그렇잖아. 우리 그만 고통 속에서 살고 이제 평온해지는 게 어때? 자식들을 다 데리고 가자고? 아직 인생이 창창하다 못해 이제 인생을 시작한 우리 자식들을? 그러면 두고 가? 어떻게 두고 가? 그럴 순 없잖아. 다 같이 데리고 가야지. 아무런 고통도 없는 그곳으로 우리 5식구가 다 함께 떠나는 거야. 어느 날 부모님이 그런 대화를 나누시는 것을 듣고 말았습니다. 집이라고 부르기도 싫었던 그곳의 공간은 너무나도 열악했고 단 하나의 방만이 존재하였는데 벽도 얇아서 단열도 안 되고 방음조차 안 됐었죠. 그래서 야심한 씨가 부모님이 밖에서 대화하시는 소리가 다 들려왔습니다. 잠에 푹 빠져 있었더라면 못 들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날따라 제 눈이 말똥말똥 뜨여 있었어요. 그리고 당시에 저는 그 내용을 온전하게 이해하기는 무리인 어린 아이였으나 본능적으로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무서웠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아서 몸을 일으켜 앉아 주위를 두리번거리자 언니하고 오빠가 가만히 누워 있었어요. 저는 무서운 기분을 감당하기 힘들어서 울음을 참으며 언니를 살짝 흔들어 깨우려고 했어요. 그러나 제가 언니의 어깨를 잡아 흔들자마자 저지를 당했습니다. 언니가 팔을 들어서 제 손길을 툭 뿌리쳤거든요. 그러더니 몸을 반대로 돌려서 저에게 등을 보이고 누웠어요. 이번에 저는 오빠 쪽을 바라봤죠. 그러자 오빠 역시도 저에게 등을 보이는 자세로 바꿨습니다. 그 순간 깨달음이 왔어요. 잠을 자지 않고 있었던 사람은, 밖에서 나누는 대화 소리를 들어버린 사람은 이곳에서 저 한 명뿐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아마 그날 언니하고 오빠는 한숨도 못 잤을 것 같네요.
어린 아이였던 저는 두려움에 떨면서 눈물을 닦고 눕자마자 어설프게 잠이 들었었지만 언니와 오빠는 그러지 못했을 듯 싶어요. 그토록 슬프고도 무서운 밤이 저희 가족에게 있었습니다. 이걸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으나 다행히도 부모님은 저희 삼남매와 함께 세상을 등지겠다는 걸 실천으로 옮기지 않으셨습니다. 혹시라도 그런 끔찍한 일이 벌어질까 싶어서 한동안은 눈치를 살피며 속으로 오들오들 떨며 지냈었는데 시간이 좀 지나자 마음이 놓이더군요. 제가 그 정도였으니 언니나 오빠는 더욱 예민하게 상황을 주시하며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들 좁아터진 그 집에서 말을 하는 경우가 드물었습니다. 꼭 필요한 말만 했었고요. 원래 시끄럽지도 않아서 대화가 잔잔하게 오갔던 게 저희 집의 옛 풍경이었기 때문에 이런 변화가 두고두고 저는 낯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랑만 받고 응석바지 막내였었기에 이제 저를 보며 애정 가득한 눈빛을 주시는 부모님의 모습을 보기 어려워진 게 가장 힘들었어요. 세상에 찌들고 사람에게 실망하고 지칠 대로 지쳐버린 두 분의 얼굴에서는 눈빛이 죽어 보였었죠. 언니가 고등학생일 때 오빠는 중학생, 저는 초등학생이었는데요. 어느 날 언니가 부모님 앞에서 대역 죄인이라도 된 것처럼 고개를 푹 숙인 채로 무언가 양해를 구하고 허락 또한 구하는 그런 장면을 제가 봐버렸습니다. 당시에는 영문을 몰랐었는데 그건 언니가 대학에 가고 싶다는 이야기였더라고요. 집안 사정이 워낙 처참하다 보니 솔직히 대학 진학은 사치고 당장에 돈부터 버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았습니다. 그러나 언니는 대학에 가고 싶다는 꿈이 너무나도 강했던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은 무척이나 속상해 하셨습니다. 누구보다도 큰딸을 대학에 보내고 싶어 하셨던 분들이었으나 그럼에도 선뜻 그러라는 허락을 내뱉기 어려웠으니까요. 현실이라는 게 그렇게 냉정하고 타협이 없더라고요. 아마 누나가 대학 가기는 힘들걸? 우리 집 상황을 봐. 대학은 무슨 대학이야. 고등학교 마저 다니고 졸업하는 것도 감지덕지인데 어쩌면 당장에 고등학교 자퇴하려고 누나한테 그러실 수도 있어. 오빠는 제 앞에서 냉소적으로 자기 생각을 말했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서 저는 별 생각 없이 고개를 끄덕였었죠. 그러나 저희가 틀렸습니다. 심각하게 고심을 이어가던 부모님이 전혀 다른 결론을 내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래 명신아, 네가 그렇게나 가고 싶어하는 대학, 만약에 가지 못하면 그 후회와 서러움이 너의 평생에 따라 붙겠지. 그건 아빠하고 엄마도 원하지 않아. 그러니까 가고 싶으면 대학에 가라.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돼. 아빠가 그렇게 말씀해 주셨을 때 언니가 그 앞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언니가 그렇게 우는 것을 처음 봤던 때가 바로 그 순간이었네요. 부모님에게 연달아 벌어졌던 일들로 저희 집이 폭삭 주저앉았을 때 오빠하고 저는 현실이 믿겨지지 않아 눈물을 흘렸었는데 언니는 그때도 입술을 꽉 깨물고서 안 울었었거든요. 그랬던 저희 집 장녀가 대학을 가도 좋다는 이야기에 오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제 가슴에 뜨거운 울림을 주었던 것 같아요. 언니는 고등학교 졸업 후에 무난한 4년제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가족들에게 엄청 미안해했어요. 명문대가 아니라서 미안하다고, 대학 욕심을 냈던 주제에 공부는 그만큼 하지 못해서 면목이 없다고, 얼마나 가족들 앞에서 울적해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그런 언니를 따스히 다독여 주셨어요. 그래서 언니가 대학 생활을 시작할 힘을 얻었던 거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부모님은 언니가 대학을 가기 전에 간 후에도 미친 듯이 일을 하며 돈을 벌고 계셨습니다. 아빠는 온갖 현장 일을 닥치는 대로 다 다니셨고요. 그래서 몇 날 며칠씩 집에 안 들어오시는 일이 허다했습니다. 엄마는 생산직으로 공장을 다니셨죠. 옛날에 엄마에 비하면 너무나도 생기가 하나도 없는 모습이라 슬프고 낯설었지만 그래도 집이 폭삭 주저앉았던 그때 직후에 비하면 시간이 지나며 얼굴이 많이 나아지셨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적어도 더 이상 5식구 다 같이 죽자는 말씀은 안 하시게 되었으니까요. 대학생이 된 언니는 공부뿐만 아니라 일까지 열심히 했습니다. 정말 24시간이 부족해 보일 정도로 열심히 살았었죠. 20대 초반에 체력이 받쳐줬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지 안 그랬으면 불가능했을 게 분명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언니는 무리를 해가면서 대학 생활과 동시에 각종 일을 하며 돈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4년제 대학을 다니는 동안 단 한 번도 집에다가 손을 벌린 적이 없었고요. 오히려 생활비에 보태 쓰시라며 부모님께 돈을 드렸어요.
사춘기 시절 집안 상황도 그랬다 보니 잠시 심적으로 방황을 하기도 했던 오빠가 정신을 바짝 차리게 된 것에는 죽도록 열심히 사는 언니의 모습도 있었다고 봅니다. 오빠는 전문대를 갔는데요. 거의 학비가 안 들었던 곳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빠가 그 전문대를 간 것이었고 학교와 연계된 일터에 곧장 취업까지 했었죠. 그 시기에 오빠가 남겼던 말이 무척이나 인상 깊었어요. 적성? 흥미? 진로 고민? 그딴 걸 떠드는 것 자체가 전부 사치야. 그냥 최적의 길을 찾아서 닥치는 대로 살아야 돼. 안 그러면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 사회에서 못 살아남으니까. 그렇게 말을 하던 오빠의 모습이 무척이나 의젓해 보여서 인상 깊기도 했었지만요. 어딘가 가슴 한편이 알싸해졌던 그런 감각이 남아있네요. 쉬지 않고 일을 해오신 부모님부터 언니와 오빠까지 전부 이를 악물고 지독하리만치 악바리 정신으로 무장한 채 살았습니다. 그런 희상이 모이고 또 쌓여서 이뤄낸 변화가 있었다면 드디어 집이라고 부를 만한 곳에서 살게 되었다는 것이었네요. 제가 고등학생이 되었을 무렵에는 저희 집을 제법 살만하다고 표현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평화를 쟁취하는 것에는 대가가 따르더군요. 그 즈음부터 아빠가 편찮으셨어요. 너무나도 무리를 해오신 것에 대한 후유증이었겠죠. 가장으로서 스트레스와 압박감도 지난 세월 너무 많았을 테고요. 무엇보다 비보증을 잘못 써셔서 모든 걸 망치셨던 그때부터 아빠는 아마 단 한순간도 죄책감에서 벗어나 보신 적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이 전부 아빠의 건강을 갉아먹은 모양이었어요. 그날도 돈을 벌러 나가셨다가 길에서 쓰러지셨죠. 병원으로 실려가셨어요. 몸에서 어디 한 군데 균형이 맞아있던 곳이 없었고 무엇보다 암이 걸리신 상태였습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이기라서 희망이 있었고요. 저희 가족은 희망만 있으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그런 마음으로 똘똘 뭉쳤습니다. 엄마는 그간 얼마나 알뜰살뜰하게 살림을 해오신 것인지 비상금을 따로 모으셨더라고요. 비상금의 대부분은 언니와 오빠가 새마을비 명목으로 부모님께 드렸던 돈에서 나온 것이었고요. 엄마는 차마 자식들이 밖에서 고생을 해가며 벌어온 돈을 다 쓸 수 없었기에 아끼며 일부를 항상 고이 간직해왔다고 하셨습니다. 그 앞에서 저희 삼남매의 눈가와 가슴이 뜨거워졌었죠. 아빠가 또 자책을 하시고 미안해 하실까봐 일부러 저희 가족들 더 씩씩하게 굴며 암 별거 아니고 치료비 또한 얼마 안 드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했었네요. 저는 고등학교 생활 내내 따로 학업비 명목으로 집에서 돈을 받아본 기억이 없는 것 같아요. 교과서를 닳고 닳도록 보았고요. 문제집은 교무실을 기웃거리며 돌며 공짜로 받았습니다. 자존심이요? 친구들의 시선이요? 그런 건 정말 최소한의 여유가 있어야 신경을 쓰는 것이잖아요. 저는 밑바닥까지 봐왔던 입장으로서 그깟 자존심이 밥먹여준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미성년자 학생이 그렇게 굴기 쉽지 않잖아요. 감수성 예민할 때니까요. 하지만 그럼에도 저는 아주 악착같이 구는 면모가 강했던 것 같아요. 제 위로 언니와 오빠가 얼마나 악바리 정신으로 사는지 봐왔기 때문에 아마 그런 모습을 보면서 배워왔던 것이겠죠. 학교 뒤편에 있는 매점은 들어가 본 적도 없습니다. 항상 소화기관이 약해서 간식거리를 먹으면 배가 아픈 사람처럼 친구들 앞에서 그렇게 굴었어요. 그 핑계로 매점도 가지 않았었죠. 실상은 돈 한 푼이 아까워서 아무것도 못 사 먹었던 것이지만요. 가족들이 얼마나 힘들게 벌어온 돈인지 아니까 함부로 쓸 수가 없었습니다. 피와 땀이 담긴 돈을 저는 아주 귀하고 중하게 여겼습니다. 어린 시절에 집안 사정이 어려운 걸 겪게 되면 보통 두 가지로 결과가 나뉘더라고요. 비관적으로 철이 안 들거나 지나치게 철이 들어버리거나 둘 중 하나라고 합니다. 저는 후자였어요. 학창시절에 항상 머릿속에는 티끌모아 태산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래서 매점에 작은 과자 한 봉지도 못 사 먹었던 거예요. 돈이 너무 아깝고 어렵게 생각되어서 그런 이유로 공부도 열심히 했던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돈이 간절하고 부족할수록 남들보다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 한다는 이치를 다행스럽게도 저는 제때 알아차린 경우였어요. 비록 학원 한번 다니지 못했었고 학용품 또한 공짜로 얻어지는 것을 사용해서 공부를 해야 하는 입장이었으나 그런 걸 핑계로 삼지 않았습니다. 무조건 공부에 매달렸고 그 결과 꽤 알아주는 대학에 저는 들어갈 수 있었는데요. 중요한 대목은 장학금을 받고서 입학했다는 사실이겠죠. 이게 저는 그렇게나 뿌듯하고 보람되더라고요. 제가 대학교에 들어갔을 때 부모님이 많이 우셨습니다.
언니도 오빠도 가슴 벅차서 어찌할 줄을 몰라 했었고요. 단순히 집안의 막둥이가 드디어 다 커서 대학에 갔다는 사실 때문에 가족 모두가 그런 반응을 보였던 건 아니었죠. 제가 좋은 대학에 그것도 장학금을 받고서 들어갔다는 사실 자체가 저희 가족들에게는 커다란 희망으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희망은 미래를 꿈꾸게 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아빠가 암을 이겨내고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오셨던 것에서 이미 증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리고 약하게만 보였던 막둥이 동생인 제가 성공적인 대학 입시를 끝마쳤다는 것, 그게 언니에게 굉장한 힘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언니는 너무 오래 무리하며 달려온 사람이었으니까 사람인지라 한계가 있어서 지칠 법도 하잖아요. 지쳐서 주저앉고 싶었을 무렵 제가 보란듯이 대학에 잘 갔던 것이었죠. 그게 언니를 힘이 나게 만들었습니다. 언니는 다시 달려보자는 각오를 다지고서 그렇게 살았고요. 그러다가 형부를 만났습니다. 형부가 정말 성실하고 착하고 좋은 분이에요. 인상부터 서글서글하고요. 사람이 진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무엇보다 일단 저희 부모님에게 너무 잘하고요. 사위복이 있다면서 우리 부모님이 형부를 얼마나 마음에 들어 하시는지 모른답니다. 그런 형부와 만나서 결혼한 언니는 알콩달콩 결혼 생활을 잘 해나갔네요. 보기 좋은 모습이었어요. 그런가 하면 오빠는 부유한 집안의 여자한테 푹 빠져서 매달렸어요. 그 여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제 오빠 따위 전혀 눈에 안 찼겠죠. 하지만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고 하던가요. 자신을 공주처럼 받들어주는 남자 앞에서 조금씩 흔들리게 됐던 모양입니다. 결국은 그 여자가 오빠의 마음을 받아줬어요. 바로 제 새언니인데요. 새언니네 집안에서는 당치도 않는 남자하고 어디 결혼을 하려고 드냐면서 처음에 두 사람의 결혼을 무조건 반대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결국 반대를 철회하시게 됐었는데 그 사유 중 하나가 오빠의 동생인 제가 좋은 대학 간판을 달았다는 점이었어요. 그러니 어떻게 보자면 오빠는 제 덕분에 결실을 맺을 수 있었던 건데요. 사람 일이란 정말 신기하죠. 오빠가 저에게 무척이나 고마워하였답니다. 꼭 은혜를 갚겠다는 말까지 하면서 얼마나 저의 공으로 돌려주는지 몰라요. 그렇게 두 사람이 결혼을 했고 새언니네 집안이 부유한 만큼 당연히 저희 집안에도 반사 이익이 돌아왔으므로 경사가 난 것이었습니다. 그때부터는 부모님의 얼굴이 활짝 펴기 시작했고요. 살다 보니 이런 날도 오는구나. 살아있길 잘했다. 오늘날까지 인생 살아보기를 정말 잘했어. 오빠가 새언니하고 결혼하던 날 엄마가 눈물을 훔치시며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어요. 그러자 그 옛날 너무나도 힘들었던 때에 엄마가 차라리 다 같이 죽자고 생각하셨던 게 떠올라서 가슴이 아팠던 것과 동시에 감기가 무량하였습니다. 그 힘든 시절이 어느새 다 지나고 이렇게 빛 보는 날이 오는구나 싶더라고요. 역시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결국에 모든 것은 다 지나가기 마련이라는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서 꽤 이름이 있는 기업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사무실에 저만의 자리가 있고 제 명함이 있다는 사실에 처음에는 너무 믿어지지 않을 만큼 감격했던 기억이 나네요. 쫄쫄 굶어가면서 교무실에서 얻은 문제집을 풀던 수험생 시절이 떠올라 더욱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왔으니 어디 한번 최선을 다해서 이 생활을 누려보자 하는 마음도 들었고요. 저는 돈 버는 재미를 처음 느끼기 시작했어요. 학교를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때와는 차원이 달랐죠. 자연스레 돈 관리에도 관심이 가더라고요. 저축부터 재테크까지 다양하게 관심을 두며 짬날 때마다 공부를 하였답니다. 저와 이런 부분에서 대화가 통하는 사람들과 회사 내에서 친해지게 되었어요. 그렇게 친해진 분들 중 어떤 한 분을 통해서 남자 한 명을 소개받게 되었는데요. 저는 제 남편을 그런 과정으로 만났던 것이죠. 다니는 회사 수준이 거의 비슷했었기 때문에 소개를 받게 되었었는데 처음에 얘기를 언뜻 전해 듣고서 기대했던 것보다 직접 만나보니까 더 좋았던 사람이 바로 제 남편이었습니다. 일단 사람이 가볍고 허황된 것과는 거리가 멀었고요. 성실했어요. 그러면서 일하는 것에 관해서는 의욕이 강한 편이었으며 성격은 착하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금세 사귀기 시작했었고 그때 남편이 모아놓은 돈이 별로 얼마 안 됐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댁 집안이 잘 사는 것도 아니었고요. 하지만 제가 경제적인 부분에 전혀 개의치 않았던 것 같아요. 돈보다 사람이 우선이라고 생각했었고 무엇보다 형부라는 예시가 있었으니까요.
저희 언니하고 결혼했을 때 형부가 돈도 뭣도 없었지만 그럼에도 단란하게 가정을 꾸려서 너무 행복하게 잘 살아왔죠. 경제적인 배경이 부족하더라도 사람 됨됨이가 좋고 착실하고 자기 여자 하나만 바라보고 이런 남자라면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결혼 상대로 너무 괜찮다고 속으로 생각을 쭉 해왔던 저는 남편과 만난 지 1년 정도 됐을 때 먼저 결혼에 대해 의논하자고 말을 꺼냈었답니다. 남편하고 사귀는 동안 싸운 적이 전혀 없었을 만큼 서로 잘 맞았었는데 결혼 문제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생각이 엇비슷했고 결혼하고 싶은 마음 또한 잘 통했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되자 저는 가족들을 향해 결혼하게 되었다고 밝혔었고요. 그랬더니 온 가족이 한바탕 난리가 났었네요. 우리 집 막둥이가 언제 이렇게 다 커서 시집을 가게 됐다고 그러니? 언니하고 오빠가 결혼한다고 했던 때와는 서운함보다 기뻐하는 감정이 훨씬 더 큰 게 보였던 엄마가 눈물이 그렁그렁한 걸 보자 저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아빠 역시도 첫째와 둘째를 결혼시켰던 때에는 그저 이럴 때가 되었구나 싶은 마음이 컸었는데 막내가 결혼한다고 하자 그만큼 세월이 많이 흐른 것도 갑자기 느껴져서 가슴 한편이 썰렁하고 허전해진 기분이라고 하셨어요. 부모님이 울컥하신 모습을 보였다면 언니와 오빠는 놀랍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무리 의젓하게 행동을 해도 영원히 어린 동생으로만 보였던 제가 결혼을 한다고 하니까 진짜로 완전히 어른이 되었다는 게 그제서야 체감이 되며 깜짝 놀랐다고 하더라고요. 오빠는 저에게 통 큰 결혼 선물을 안겨주겠다는 말까지 하였습니다. 내가 너한테는 일전에 크게 신세진 것도 있었잖아. 이제 갚아야지. 차 한 대 뽑아줄 테니까 마음에 드는 게 있는지 한번 진지하게 알아봐. 뭐? 차를 뽑아주겠다고? 그게 정말이야? 아니야. 안 그래도 돼. 그럴 거 없어. 새 차 필요하면 내가 뽑으면 되는 거지. 왜 오빠가 그렇게 무리를 해? 야, 이 녀석아. 내가 그래도 네 오빠인데 이 정도는 해줘야지. 그리고 민망한 사실 한 가지 밝히자면 차를 100%내 돈으로 뽑아주겠다는 건 아니야. 오빠 돈만이 아니라고? 그러면 또 누구 돈이 들어가는 건데? 잠깐만. 설마 새언니? 제 결혼 선물로 오빠뿐만이 아니라 새언니까지 합세해서 정말 놀랍게도 차를 한 대 뽑아주겠다고 한 거예요. 제가 새언니와 개인적으로 연락을 해본 일이 없었고요. 새언니는 워낙 시댁과 거리를 딱 유지하며 사는 며느리라고 스스로를 미리 규정했던지라 저와 교류를 할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 새언니에게 가족들은 아무런 불만이 없었고요. 워낙 잘난 집안 배경 가진 사람이 새언니이기도 하고 성격 자체도 그렇다고 하는데 저희 쪽에서 무슨 불만이 있겠어요. 게다가 오빠가 오죽 새언니를 좋아해왔어야 말이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새언니와 친하지 않았는데 제 결혼 선물을 챙겨주겠다고 한 걸 듣고서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새언니 역시도 제 덕분에 자기 친정으로부터 결혼 허락을 받을 수 있었다고 생각을 계속 해온 모양이더라고요. 제 결혼이라는 건수가 생긴 참에 뭔가 저에게 보답을 해주고 싶어하는 새언니의 마음을 알고 제가 굳이 거절하는 건 도리가 아닌 것 같아 받기로 했습니다. 차종을 고르는 데는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평소에 제가 속으로 원하고 있었던 차종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결정은 바로 했었고 실제로 차가 출고되어 제가 받아보게 된 건 몇 달 후의 일이었네요. 그럼에도 결혼식 전이었기 때문에 선물 받는 기분이 아주 제대로 났었답니다. 그 유명한 벤츠 차량이었고요. 제가 벤츠의 차주가 되다니 정말 날아갈 듯이 기쁘고 말도 못하게 행복했답니다. 제 차가 된 벤츠를 직접 운전해보고 나서 즐거워하는 저를 보며 부모님도 무척 흐뭇해 하셨고요. 언니하고 형부는 너무 좋아해 주었어요. 혹시 저만 새언니로부터 거나한 선물을 받게 되어 질투를 사는 일은 전혀 있지도 않았었네요. 오히려 언니도 형부도 본인들은 저에게 폼나게 선물을 못 해주지만 그걸 제가 이해해 줄 거라고 믿는다는 말을 하며 은근히 저에게 미안해 했습니다. 이런 가족이었어요. 결혼 과정에 있어서 저는 제 가족들 덕분에 마음이 든든했답니다. 너무 고마운 점 투성이었고요. 제가 앞으로 정말 행복하게 가정 잘 꾸리고 살아서 가족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보답해야겠다는 다짐이 저절로 설 정도였어요. 제가 보통으로 악착같이 살아온 시기를 겪어온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그랬던 제가 어디 가지 않았습니다. 오빠하고 새언니 부부가 통 크게 벤츠를 선물로 뽑아줬으니 그렇게 이득을 본 만큼 제가 다른 부분에서 대출 같은 거 없이 자력으로 어떻게든 신혼살림을 다 꾸려보겠다는 의욕이 활활 불타올랐거든요.
그때 정말 하루 24시간이 모자랐어요. 퇴근하고 나서는 계속해서 여러 가지 시행 제도를 찾아보며 저와 남편이 결혼하면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알아보고 공부했거든요. 신혼집도 절대로 거저 구한 것이 아니었고요. 얼마나 많이 공부하고 고심하고 직접 발로 다 뛰어가면서 준비와 마련을 했던 건지 모릅니다. 저는 이게 응당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어디에 기대거나 손 벌릴 생각이 없이 스스로의 힘으로 일단 하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해보자는 것이었죠. 이런 저의 면모를 남편이 잘 맞춰주었기도 했고요. 저 혼자 노력하고 열심히 해봤자 상대방이 아무 반응이 없거나 반대의 뜻을 보이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하지만 역시나 남편은 저와 잘 맞았죠. 그래서 저는 설마하니 제가 남편과 결혼 생활에서 문제를 겪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 해봤었습니다. 그것이 저의 커다란 착각이었던 것이죠. 시댁 이야기를 해봐야겠는데요. 신기하게도 시댁과 제 친정이 뭔가 비슷한 점들이 많았습니다. 우선 시댁이 예전에 사기를 당하는 바람에 폭삭 주저앉았던 일이 있었거든요. 나쁜 사기꾼이 작정하고 덤벼들었던 것에 시아버지께서 속수무책으로 당하셨던 일이라고 합니다. 저희 친정 부모님도 빚 보증, 계주, 야반도주 같은 일을 겪으신 바가 있었으니 남의 일처럼 들리지가 않더군요. 사기 피해를 당해서 전 재산을 잃고 빚까지 지게 된 시댁이었는데 시아버지께서 그 후로 미친 듯이 일만 하셨다고 합니다. 어떻게든 가장으로서 노력을 다 해보셨던 것이죠. 그러다가 어느 날 지나치게 무리를 해오셨던 탓인지 근무 현장에서 쓰러지셨고 몸에 문제가 있다는 청천벽력 같은 진단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런 것마저 왠지 저희 친정집 사정하고 비슷하지 않나요? 남편이 저처럼 집에서 막내라는 공통점도 있었습니다. 위로 형이 하나 있었죠. 그런데 이제 다른 점을 짚어보자면 시부모님께서는 저희 친정 부모님과는 다르게 이혼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편찮으셨던 시아버지께서 투병 생활을 거치신 후 정말 다행스럽게도 건강을 회복하셨다고 해요. 그랬건만 오히려 너무 많은 고비들을 겪은 것이 원인이었는지 시부모님께서는 이제 서로 부부로 지내는 것이 싫어지셨고 더 이상은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셨던 건데요. 이혼 과정에서 시숙과 남편은 시어머니의 편이었다고 합니다. 둘 다 똑같이 모친의 편을 든 이유가 있었는데 그건 바로 시어머니께서 옛날에 고된 시집살이를 너무 혹독하게 당하셨던 분이기 때문입니다. 시어머니께서 당시에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던 며느리였어요. 그 생활이 남편이 9살 때까지 이어졌다고 하네요. 화병이 쌓이고 쌓여 시어머니께서는 너무 괴로워하셨고 결국에는 분가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게 분가하여 드디어 살만해진 생활을 한 게 3년 정도 지났을 때 시아버지께서 어처구니 없이 사기를 크게 당하셨던 거예요. 당연히 사기를 친 놈이 나쁜 것이고 잘못된 것이지만 시부모님 두 분 중에서 잘못하신 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시아버지였을 겁니다. 그러나 시어머니께서는 당신의 시댁 사람들로부터 비난의 화살을 받으셔야 했었죠. 내조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비극이 벌어진 거라는 그런 황당한 비난을 받으셨을 때 시어머니의 가슴에서는 불길이 솟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게 깊이 쌓여 있다가 결국에 나중에 이혼이라는 결과를 불러왔던 것입니다. 시숙은 전문대를 졸업하고 나서 금방 취업을 하셨다는데 이 부분은 제 친정오빠와 비슷하지만 많이 다른 부분은 결혼이었습니다. 제 손이 동서하고 혼전 임신으로 결혼을 하셨거든요. 그때 동서 수중에 돈이 300만 원이 있었다나 뭐 그렇다더라고요. 게다가 동서의 친정은 무척이나 가난했고 빚이 좀 있었습니다. 그랬으니 시어머니께서 뒷목을 잡으실 수밖에 없었겠죠. 하지만 이미 상황이 그렇게 흘러가 버린 걸 어찌하겠나요. 시숙은 본인의 처가 사정이 워낙 안 좋으니까 결혼 후에도 생활비 지원 같은 걸 그쪽에 우선적으로 하며 지내게 되었고 그 모습을 시어머니께서는 속 끓이며 지켜보셔야만 했습니다. 만약에 내가 자식이 하나뿐이었으면 어쩔 뻔했어. 둘 낳기를 잘했지. 시숙의 결혼을 두고 시어머니께서는 잘못된 결혼이라고 부르셨으며 분개하셨으나 다행히도 자식이 한 명 더 있었던 거예요. 제 남편 말입니다. 자기 형보다 대학도 잘 나와서 4년제 대학에 학위를 따자마자 곧장 취업도 잘했고요. 성격도 훨씬 장남보다 유하고 서글서글한 차남이 바로 제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에 대한 시어머니의 기대가 제 눈에는 다 보였고 저는 며느리로서 정말 잘해드리고자 했습니다. 이제 시어머니도 저의 가족이잖아요.
가족을 위해 나서고 인내하고 희생하고 이러는 게 저는 당연하다고 알며 살아왔으니까요. 제 딴에는 시어머니께 정말 잘해드린다고 잘해드렸고 신경을 써드린답시고 써드렸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께서는 저에게 실망하신 눈치를 금세 드러내시더군요. 신혼여행에서 시어머니의 몫으로 사다 드린 관광기념품 몇 가지와 화장품 세트를 받아보셨을 때부터 실망의 기색을 감추지 못하셨어요. 좋고 예쁘기는 한데 너는 왜 이렇게 돈을 아끼니? 다른 데는 아끼더라도 시어미 선물이면 좀 팍팍 쓸 줄 알아야지. 그게 맞는 거지. 네? 최고로 인기 많은 것들 중에서 열심히 골라본 건데 어머님 눈에는 별로인가요? 혹시 다른 브랜드 화장품으로 사드릴까요? 아니 화장품이고 나발이고 명품백 하나 정도는 사왔어야 맞는 거 아니냐? 내가 얼마나 기대를 했는데 아유 이게 뭐니? 어떤 거요? 명품백이요? 어머님 죄송한데 그건 생각도 안 해봤어요. 신혼여행 갔다가 사오기에는 좀 여러모로 부담스러운 것 같네요. 그럼 언제 사주려고? 내 생일에? 그건 그때 가서 생각을 해보고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래, 그때 생각 한번 잘 해봐라. 너는 네 친정오빠가 결혼을 그렇게 잘했는데 부잣집하고 인연을 맺었으면서 어쩜 그렇게 째째하니?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저는 시어머니 입에서 새언니 친정의 이야기를 들은 순간 감을 잡을 수 있었어요. 세상에 저는 그런 쪽으로는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시어머니께서는 새언니로부터 이어지는 콩고물을 어떻게 받아볼 수 있을까 싶어 그걸 염두에 두고 계셨던 겁니다. 너무 당황스러웠지만 그렇게 생각이 되셨을 수도 있겠다 싶었고 그냥 넘어갔었네요. 하지만 그 후로 시도 때도 없이 명품 타령을 하시는 거예요. 어디 가볍게 외출을 하려고 해도 들고 나갈 가방이 마땅치 않다느니 모자에 비싼 로고가 박혀있으면 멋있게 쓸만할 텐데 그렇지 못해서 모자도 쓸 게 없다느니 대체 그런 소리를 저한테 전화로 왜 하시는지 알 길이 없었네요. 아니 어머님은 나 일하는 거 뻔히 아시면서 왜 자꾸 전화하시는 거야? 나하고 특별히 하실 대화도 없으시면서 그러시네. 내가 바쁘다고 해도 안 들으셔. 당신이 어떻게 좀 해봐. 며느리가 생겨서 우리 엄마가 좋으셔서 그래. 솔직히 형수님은 거의 안 보고 살잖아. 보면 속 터진다고 엄마가 그러시는데 당신은 너무 마음에 드셨으니까 신나서 그러시는 거야. 남편은 멀쩡한 며느리가 생긴 게 처음이라 시어머니께서 신이 나서 처음에만 이러시는 거라고 하였습니다. 그런 소리를 들으니까 제가 굳이 또 예민하게 굴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시어머니께서도 이제는 제 가족이니 제가 받아주는 연습도 해야겠다 싶었네요. 하지만 듣기도 싫은 명품 이야기를 자꾸 듣는 것은 아무 효율도 없는 것 같아 딱 잘라 말씀드렸었죠. 어머님, 제가 명품 들고 다니는 거 본 적 있으세요? 없으시죠? 그리고 저희 부모님도 마찬가지세요. 제가 명품 사치를 전혀 안 했기 때문에 당당했습니다. 저희 부부가 알뜰하게 신혼생활을 꾸려가고 있는 참인데 시어머니께서 자꾸 그러시면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렸더니 그제야 민망해 하시더라고요. 왜 그렇게 쓸데없이 검소하고 그러니? 투덜거리셨지만 그 후로 명품 선물을 달라고 매일같이 그러시지 않아 다행이었네요. 놀랍게도 이때가 결혼식 날로부터 겨우 한 달이 지났던 시기였고요. 시어머니께서는 자꾸 저에게 뭔가를 바라고 기대하셔서 그게 부담스러웠습니다. 어련히 제가 다 알아서 해드릴 텐데 자꾸 요구를 하시며 또 그 요구가 상세하면서도 지나쳤기 때문에 제 입에서는 한숨이 끊이지 않았죠. 이런 경우가 살면서 처음이었기에 더욱 머리가 아팠습니다. 남편은 저한테 이해 좀 해달라고 했어요. 곤란한 저의 입장은 이해 안 하면서 시어머니의 입장은 눈물겹게 잘 이해해주려고 하더군요. 착한 남편이니 당연했네요. 착한데 불효자인 사람도 있나요? 그러니 워낙 성격이 착한 남편은 당연히 볼 것도 없는 효자였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옛날에 고된 시집살이를 당하셨던 걸 두고두고 마음 아파하면서 우리 엄마 진짜 고생했다라고 말하는 그런 자식이었고요. 남편이 착하니까 효자라는 것은 진작 알았지만 그런 생각까지 가지고 있었던 줄은 몰랐네요. 결혼하고 나서야 알게 된 부분입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마음에 들었고 호감이 갔었고 많은 확신을 가지고 결혼으로 나아갔던 그런 관계라고 생각을 해왔건만 제가 미처 알지 못했던 남편의 면모들 때문에 솔직히 속으로 많이 당황스러웠어요. 그치만 실망 안 시키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나요?
그리고 남편의 입장에서는 제가 예상외로 매정하게 보여 그게 실망스러울 수도 있는 일이었죠. 그래서 저는 시어머니만 두둔하는 남편을 이해해보려고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시어머니와의 관계 또한 좋은 방향으로 바뀔 거라는 기대 또한 해보았습니다. 그런 마음가짐을 지니고 있었음에도 불쑥 짜증이 솟아오르는 것만은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시어머니께서 가지고 있던 생각들이 제 기준에서는 이해가 안 됐었기 때문이에요. 힘든 각오가 있었기 때문에 당신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하고 안 됐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 친정집도 정말 힘든 과거가 있었지만 이겨내고 극복했거든요. 왜 혼자만 비극적인 운명을 짊어지신 것처럼 구시는지 이해가 어려웠어요. 다 큰 자식에게 부모가 효도를 바라며 돈을 받는 건 당연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 친정 부모님들은 자식들이 생활비 하시라고 드렸던 돈들도 쓰기 아까워서 어쩔 줄 몰라 하셨던 분들이거든요. 시어머니께서는 제 새언니가 부자이면 온 가족이 그 혜택을 누려야 마땅한데 그렇게 안 살고 있으니 제 친정 식구들의 정신 상태가 이상한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상관인가요? 새언니의 친정이 잘 살아서 좋은 건 맞으나 거기에 기대어 살기를 친정 식구들이 단 한 번도 바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 생각 자체를 안 했고요. 이런 마당이었으니 시어머니와 제가 너무 안 맞았던 거예요. 제가 며느리 된 입장으로 당연히 스트레스를 참는 쪽일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도 이런 시련들이 언젠가는 다 지나가겠지 싶어서 꾹 참고 때마다 맞춰드리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께서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되셨어요. 제 벤츠 차량이 새언니의 돈이 들어간 것이라는 걸 아셨던 건데요. 제가 안 밝혔으니 범인은 누구겠나요? 남편이죠. 전말을 듣자 하니 시어머니께서 남편에게 벤츠를 끌고 다니고 싶다고 자꾸 졸라대셨다고 합니다. 그러자 남편은 그 차는 본인이 같이 타지도 않고 저만의 차라고 알려드렸고요. 그럼 너는 그 차 못 타니? 그 구두쇠가 티끌모아 퇴사 만들어서 차 뽑았다고 혼자 애지중지하는 거야? 아유, 진짜 못 살겠다. 그럴 거면 걔는 벤츠를 왜 뽑았대? 그거 살 때는 돈이 안 아까웠대? 시어머니께서 하도 우는 소리를 그렇게 하시자 남편이 그 벤츠가 저희 오빠 새언니 부부가 뽑아준 거라고 실토를 해버렸던 건데요. 시어머니의 눈이 뒤집어졌죠. 너는 네 친정오빠가 장가 잘 든 덕에 안 덕을 너는 네 친정오빠가 장가 잘 든 덕을 안 보고 사는 것처럼 굴더니 고상한 척이란 척은 다 하더니 결국에는 누구보다 그 혜택을 누린 거였다 이거지? 저한테 득달같이 따지시더군요. 제가 그런 게 아니라고 사연이 좀 있다고 해명을 했지만 듣지 않으셨고요. 그 후로 자꾸만 벤츠를 노리셨어요. 혼자서 콩고물 맛을 보고 사는 건 치사하다며 저를 비난하셨습니다. 장난이 아니라 진심으로 자꾸 그러시기에 제가 참다 못하고 남편한테 이 상황을 어떻게 할 거냐고 따졌죠. 그랬더니 남편이 시어머니께서 제 벤츠를 타고 다니시게 그냥 두라는 것입니다. 당신은 어차피 출퇴근 버스 타고 하잖아.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평일에 장 보러 다니시고 바람 쐬러 돌아다니시고 친구분들 만나실 때 당신 차 좀 끌고 다니시게 두면 안 돼? 내가 왜 그래야 돼? 그리고 평일만 그게 되겠어? 과연 어머님이 평일만 딱 쓰고 금요일마다 내 차를 직접 돌려주실까? 그게 가능해? 당신은 생각을 좀 하고 말을 해. 왜 그렇게 사람이 종이 없이 굴어? 나는 천하의 무정한 사람 할 테니까 당신은 어머님이 벤츠 끄는 모습 보고 싶거든 직접 뽑아드려. 안 말려. 그럼 벤츠 뽑고 나서 할부금 같이 갚을 거야? 대체 내가 왜? 당신이 혼자 어머니께 선물 드리는 거지. 남편 돈으로 벤츠 뽑아드리라고 했더니 그건 좀 곤란하다고 하더군요. 어이가 없었네요. 고작 이런 남자인 줄 정말 상상도 못했기에 결혼했던 겁니다. 이렇게나 금세 밑바닥을 보게 될 줄도 몰랐었고요. 남편은 본인이 처가의 덕을 전혀 안 보려고 하고 그런 말도 입 밖으로 안 꺼내는 것만으로도 스스로를 최고의 개념 넘치는 남자라고 생각 중이었습니다. 왜 제가 제 남편의 밑바닥을 이렇게 보게 된 것인지 애초에 신혼집을 시댁과 가까운 동네로 구했던 것이 후회 막심하였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이런 머리 아픈 상황들이 계속 이어지지는 않았을 것 같더라고요. 이미 이렇게 되어버린 일들 뭐 어쩌겠나 싶어서 이제라도 적당히 시어머니의 말씀들을 흘려들으며 지내야겠다 생각했었죠. 괜히 제가 잘해드리려고 좋은 며느리가 되고 싶어서 의욕을 부렸다가 스스로 무덤을 파온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일을 할 때는 아예 시어머니의 전화를 받지 않았고요.
문자도 퇴근하고 집에 도착해서야 답장을 보냈습니다. 평일에 일하는 직장인이 주말에 쉴 때는 쉬어야 한다는 명목으로 시어머니의 부름에는 핑계를 댔고요. 그랬더니 남편이 서운해하는 눈치였어요. 좀 삐진 모습이었고 제가 이럴 줄 몰랐다며 실망이라고 투덜대기도 했습니다. 거기다 대고 제가 받아쳤다가는 싸움 날 것 같아 제가 참고 가만히 있었고요. 그러던 와중에 결국 시어머니께서 못 참고 행동을 개시하셨던 거예요. 퇴근하고 왔는데 집에 시어머니께서 계셨습니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네요. 깜짝이야. 어머님, 어쩐 일이세요? 어떻게 들어오셨고요? 내가 내 아들 사는 집도 못 들어와 보니? 당당하게 저를 쏘아보셨죠. 남편이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드렸더라고요. 방금 퇴근하고 와서 피곤한데 시어머니께서 이러시니까 머리가 다 아팠습니다. 그래서 힘없이 무슨 일로 이렇게 오신 거냐고 여쭸더니 바빠서 고단한 척 하지 말라며 제가 항상 온갖 종류의 고상한 척 다 하는 것 같다며 잔소리를 퍼부으셨죠. 세상에 퇴근하자마자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한다는 게 기가 막혀서 가만히 있었는데요. 혹시 저녁도 드시고 가실 건가 싶은 궁금증과 걱정으로 시어머니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때 본론을 꺼내 드셨습니다. 갈 때는 네 차 타고 가련다. 아, 제가 모셔다 드릴까요? 너는 그냥 차 키만 주면 돼. 내가 알아서 몰고 갈게.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설마 제 차를 어머님이 몰고 가시겠다고요? 가져가시겠다는 거예요? 예, 내가 진작부터 벤츠 끌어보는 게 소원이었던 사람이야. 너는 네 CM이 소원도 못 이뤄주니? 저기 어머님, 제가 능력이 대단한 사람이면 다 들어드리고 싶은데 죄송하게도 그렇지 못해서요. 그 차는 제가 정말 소중히 애지중지하는 건데요. 네 돈으로 뽑은 것도 아니잖아. 근데 너만 누리고 나는 누리면 안 돼? 너는 째째하다 못해 치사하게까지 하면 사람이 너무한 것 아니냐? 시어머니께서 삿재질까지 하시며 윽박 지르신 순간 제 얼굴에 침이 튀는 것까지 느껴졌습니다. 그때 머리 꼭지가 확 돌더라고요. 더 이상 못 해먹겠네요. 제가 엄청난 실수를 했다는 걸 스스로 인정하지 못해 오늘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는 인정하렵니다. 네, 제가 결혼을 잘못한 사람이었어요. 인생 최대의 실수였죠. 이제는 다 그만둘래요. 뭐야? 너 정말 웃긴다. 결혼이 애들 장난이니? 네가 그런다고 해서 마음대로 이혼할 수 있을 줄 알아? 모르셨죠? 저희 아직 혼인신고 안 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니? 혼인신고가 아직이라니? 그럼 아직도 법적 부부가 아니란 소리? 네. 1인 가구여만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어서요. 그것 때문에 아직 혼인신고조차 안 한 상태였습니다. 그러길 천만 다행이었네요. 이런저런 정보 많이 찾으며 공부하고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했던 지난 노력이 오늘 이런 식으로 빛을 발할 줄은 몰랐네요. 결혼 생활은 이쯤에서 접을게요. 원인이 뭔지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시겠죠? 제가 차분히 말씀을 드렸더니 시어머니의 얼굴에 경악이 점점 퍼져나가더군요. 결혼하면 즉시 혼인신고를 하는 걸로만 생각을 하셨기에 이랬을 줄은 상상도 못 하셨던 거예요. 얼굴에 가득 차있던 탐욕의 기운이 싹 가신 시어머니께서 난감해 하시며 진정 좀 하라고 하셨어요. 저는 시어머니와 마주보고 있을수록 더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알려드렸습니다. 난 이만 갈 테니까 저녁 잘 차려서 먹어라. 내가 왔던 일은 없던 일로 하고. 종종 걸음으로 시어머니께서 빠른 퇴장을 하셨고요. 저는 저녁을 차리는 대신 당장 해야 할 일들을 정리해서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남편이 귀가를 하였는데 시어머니를 찾는 것인지 밝은 얼굴로 집안을 두리번거리더군요. 시어머니의 연락을 못 받은 모양이었습니다. 그런 남편에게 저는 이혼하자고 그랬어요. 혼인신고를 안 했으니 마무리는 깔끔할 것 같아서 다행이야. 역시 나가있던 남편은 제가 적어놓은 정리 목록을 보면서 절망했습니다. 각자 짐을 빼는 수순, 집 정리, 돈 정리 이런 것들을 다 적어놨거든요. 그리고 시어머니로부터 제가 명품을 비롯하여 금전적인 것을 요구받았던 횟수 또한 하단에 기록을 해둔 상태였습니다. 벤츠를 빼앗아 가려고 하셨던 오늘의 시도까지 깔끔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걸 본 남편은 전의를 상실했어요. 그 어떤 변명이나 핑계가 안 통할 거라고 판단했는지 저한테 사과를 하였어요. 미안해. 내가 뭐가 옳고 그른지 몰랐어. 우리 엄마 일이라서 어쩔 수 없었나 봐. 용서해달라며 앞으로 잘하겠다고 하는데 그 모습마저 이제는 마마보이로 보일 뿐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그렇게 골치 아프게 살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단호하게 굴었네요. 친정 식구들에게도 다 알렸고요. 그 덕에 도움을 받아서 더욱 빠른 정리가 가능했습니다. 전 남편 그리고 전 시어머니까지 저한테 매달리며 냉정하게 굴지 말고 기회를 더 달라고 그랬었는데요. 그냥 저는 냉정한 사람이 되기로 했습니다. 까짓거 천하의 냉혈한이 되어버리고 제 인생을 찾는 게 나았네요. 얼마나 후련했던지 몰라요. 저는 그 후로 돈에 관해서 열심히 공부한 것뿐만 아니라 인간관계, 특히 남자 보는 눈을 기르려고 신중하게 살기 시작했답니다. 그러다가 새로운 인연을 만났는데요. 의도했던 것은 아니지만 집안 형편이 빠듯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이타적인 성격에 반해 결혼을 했는데 너무 행복하답니다. 시골 사시는 시부모님께서는 제가 온다 그러면 그 전날부터 온 집안을 쓸고 닦고 시장에 나가 장을 봐오시고 오만 호들갑을 다 떠셔서 미리 연락을 못 드릴 정도예요. 그리고 직접 농사 지은 것들 중 깨끗하고 맛있게 생긴 것만 소중히 골라다가 저를 주시네요. 그런 부모 밑에 자식이니 지금 제 남편이 얼마나 괜찮은 사람이게요. 속이 깊고 배려를 잘하고요. 저희 형부하고 비슷해서 둘이 엄청 잘 지냅니다. 그리고 여자들끼리 뭉치게 되면 언니, 새언니, 저 이렇게 3인방이 자주 커피 타임을 가지며 즐겁게 지내고 있어요. 이런 게 바로 한 가족의 모습이구나 싶어서 행복하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막 30대가 된 아줌마입니다. 제가 예전에 겪었던 일을 한번 털어놓고 싶어서 사연을 보내봅니다. 저는 넉넉하게 산 편이 못 됩니다. 아주 어릴 때는 도리어 잘 살았던 편이고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들어갈 때쯤부터 어려워지기 시작했었죠. 아버지가 사업을 하셨었는데 그때쯤 파산해서 야반도주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른들 사정이야 복잡했을 테니 뭐 제가 어떤 사정이었는지까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었어요. 저희 친가 쪽 친척 중 한 명이 아버지 사업장에서 일을 하셨는데 중간에 횡령을 하면서 돈을 빼돌려서 채무를 갚을 수가 없어서 망했다고 그런 식으로만 이야기를 들었죠. 그래서 친가 친척하고 대판 싸우셨는데 어처구니 없게도 친가 쪽 식구들이 전부 그 횡령범 편을 들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와 저희 식구들은 친가 쪽하고 완전히 인연을 끊게 되었습니다. 원래 친가가 괜찮게 살았었는데 아버지는 도와주지 않고 그 횡령범만 감싸고 돌아서 아버지도 참으실 수가 없었다고 하더군요. 친가 쪽에서 큰아버지 아들이었던 큰 사촌 오빠만 그 뒤에도 왕래를 했어요. 그것도 친가 어른들 모르게 와서 인사를 하고는 했었죠. 저하고는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서 큰 사촌 오빠가 10살 정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이미 성인이었고 공부를 잘해서 서울 올라가 따로 자취를 했기 때문에 자유롭게 저희 집으로 오갈 수 있었습니다. 머리도 깨이고 도리를 아는 사람이라서 그런지 저희 집에 무척 미안해했어요. 정작 큰 집하고는 그리 상관이 없는 일이었는데도 말이죠. 아무튼 그래서 저희는 제가 중학교를 들어가면서부터 가세가 기울어져 형편없는 살림이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정말로 애지중지하며 사랑하셨는데 원래 몸이 좀 약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사업이 기울어져서 파산을 하고 야밤에 짐 싸서 도망을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충격을 받으셔서 더욱이나 몸이 안 좋아지셨죠. 그런데 살림이 어려워졌으니 적극적으로 약을 써보지도 못하고 뭐 하나 치료를 제대로 해보지도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너무 괴로워하셨지만 별다른 도리가 없었어요. 돈이 있어야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입원비에도 쓸 테니까요. 물론 병원에 가긴 했지만 적극적으로 필요한 치료를 알아보거나 비싼 진료비를 쓰지는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결국 제가 고등학생이 되던 해에 돌아가셨습니다. 겨우 3년 정도 버티고 돌아가셨죠. 그동안 별다른 치료도 받지 못하셨지만 그것만으로도 우리에게 남은 돈은 점점 더 바닥이 나게 되었어요. 당시 저와 아버지, 동생이 함께 사는 반지하 방은 비만 오면 물이 새고 침수가 되는 곳이었습니다. 지금도 침수되는 집들은 정말 끔찍하게 습기가 많고 곰팡이가 많죠. 그 당시에는 더했습니다. 아무런 장치도 없이 비만 오면 거리를 흐르는 물이 그대로 집에 흘러들어왔어요. 그걸 막으려고 어린 저와 동생이 같이 계단참에 모래주머니를 쌓아놓기도 했지만 별다른 소용은 없었습니다. 물은 아무리 작은 틈만 있어도 새어 들어오고 새어나가게 마련이잖아요. 집은 축축하고 곰팡이가 많아서 어렸던 저희는 기관지가 좋지 않아졌습니다. 저는 그래도 고등학교 들어갈 때나 되었지 동생은 초등학생이었어요. 여린 기관지와 폐에 얼마나 악영향이 많았을지 모르겠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아버지는 거의 삶을 포기한 것처럼 사셨습니다. 술을 드시고 밖에 나가지도 않은 채로 반지하 집의 작은 방에 문을 걸어 잠그고 사셨죠. 저희는 밖에서 아버지의 기분을 살피면서 살금살금 라면을 끓여 먹거나 밥을 먹었습니다. 그나마도 없을 때면 밖에 나가서 옆집 아주머니한테 눈치를 보면서 혹시 밥이 남은 게 있냐고 물어봤어야 했죠. 지금 생각하면 구걸이나 다름없는 짓이었는데 다행히도 옆집 아주머니가 참 넉넉한 분이시고 저희를 안타깝게 여겨주셔서 밥을 얻어먹을 수 있었어요. 저희 아버지 어떻게 지내냐고 물어봐 주시고 아버지 가져다 드리라고 여분의 음식까지도 챙겨주셨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죠. 저는 어린 동생을 챙겨서 밥을 먹이고 아버지의 잠긴 방문 앞에 음식을 가져다 드리고는 했습니다. 아버지는 고집스럽게 방문을 열고 나오지 않으셨지만 그래도 밤이 지나고 보면 음식을 드셨는지 빈 그릇이 나와 있었어요. 그러면 제가 그 그릇을 씻어서 옆집에 가져다 드리고 감사하다고 몇 번이나 말씀을 드리고는 했었습니다. 옆집 아주머니는 제가 애 많이 쓴다면서 정말 기특하다고 저를 격려해 주시고는 했어요. 정말 고마운 분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동생이 많이 아팠습니다. 열이 너무 많이 오르고 심하게 기침을 해서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어요. 예전에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가 겹치며 떠오르더군요. 어머니도 돌아가실 때 열이 많이 났고 목이 아프다면서 힘없이 기침하다가 결국 숨을 거두셨거든요. 저는 너무 무서워서 동생을 끌어안고서 차가운 물로 수건을 적셔 온몸을 닦아주었지만 열은 쉽게 내리지를 않았습니다. 애 온몸이 불덩이처럼 뜨끈뜨끈하고 가슴과 목이 아프다면서 고통을 호소하는데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고등학생이었던 저는 그저 울기만 했어요. 그런데 기침하는 소리가 들렸는지 평소 아무런 기척도 없던 작은 방에서 문이 열리고 아버지가 나오셨죠. 야, 너 지금 걔 아프냐? 아버지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물어보셨어요. 저는 고개를 미친 듯이 끄덕이면서 어떻게든 해달라고, 지금 애 죽을 것 같다고 아버지 바지가랑이를 붙잡았지요.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당시 아버지가 뭘 어쩔 수 있다고 아버지에게 매달렸는지 모르겠어요.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거의 1년 넘게 술만 드시던 아버지는 이제 돈도 뭣도 아무것도 없이 빈털터리 신세였고 남들하고 말도 더듬으면서 하게 되셨거든요. 하지만 아버지는 동생을 보자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가 생각나셨는지 얼굴이 시뻘겋게 변해서 얼른 저한테서 동생을 데려가셨습니다. 애가 너무 열이 오르고 기침을 멈추지 않는 걸 보시더니 급한 얼굴로 동생을 안고서 밖으로 뛰쳐나가시더라고요. 아버지는 막무가내로 병원 쪽을 향해서 뛰셨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병원에서 가까운 집을 잡았기 때문에 상당히 가까운 편이었죠. 아버지는 미친 것처럼 병원으로 뛰어가서 응급실로 가셨어요. 어머니 돌아가시기 직전에도 자주 그랬던 것처럼요. 의료진들이 상당히 놀라신 것 같았지만 일단 간호사의 안내를 받아서 다시 접수를 하러 돌아갔습니다. 다행히도 그곳에 계시는 간호사분이 저희를 아시는 분이었어요. 어머니가 편찮으실 때 저희 사정을 많이 봐주셨던 분이었죠. 간호사는 저희한테 접수를 하도록 알려주시고 곧 사라지셨다가 의사 한 분과 돌아오셨어요. 다행히도 응급실에 사람이 없어서 저희를 곧장 데려다가 동생을 침대 위에 눕히고서 진찰해 주셨죠. 의사 선생님은 간호사한테서 사정 이야기를 조용히 들으시더니 알았다며 웃고서 동생을 잘 봐주셨어요. 그러고서는 동생은 여기 좀 더 누워있으라고 약을 놓을 거라 곧 열이 떨어질 테니 괜찮을 거라며 저희를 다독여주고서는 가셨습니다. 간호사의 말을 들어보니 다행히도 큰 병은 아니고 그저 감기가 갑자기 심하게 왔던 거라고 했어요. 그런데 면역력이 워낙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라서 애가 많이 아팠던 거였죠. 아버지는 정말 10년 감수한 얼굴로 의자에 털썩 앉으셨고 간호사님은 저희 부녀가 안쓰러워 보였던지 저희를 복도로 따로 불러내서 음료수를 한 잔씩 쥐어주셨어요. 정말 숨이 턱에 차 있었고 너무 지쳐 있었는데 그 달달한 음료수 한 잔이 얼마나 고맙고 마음이 저렸는지 모릅니다. 아버지도 마찬가지였는지 음료를 제대로 넘기지도 못하시면서 목임에서 간호사한테 감사하다고 연신 말씀하시고 계셨어요. 그러더니 간호사분은 웃으면서 제 손을 토닥거리시더라고요. 오늘은 수납 안 하시고 그냥 가셔도 됩니다. 제가 처리해 놓을게요. 하지만 비용은... 별다르게 처치한 게 없어서 괜찮아요. 그 간호사분은 저희 어머니를 봐주시면서 저희 집이 무척 가난하다는 걸 잘 아셨어요. 저희 어려운 사정을 알기 때문에 동생의 진료 비용은 직접 내주셨던 거였죠.
저와 아버지는 그것을 직감적으로 알아챘지만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었습니다. 제가 입을 열려고 하자 간호사는 제 등을 툭툭 쳐서 괜찮다는 듯이 웃어주셨어요. 다행히도 그날 저녁 동생은 열이 꽤 내려서 집으로 올 수 있었습니다. 동생을 들쳐업고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버지의 발을 봤더니 신발을 짝짝이로 신고 나오셨더라고요. 얼마나 급하고 애가 달았으면 저러셨을까 싶어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뒤를 따라서 뛰쳐나왔던 저 역시도 신발을 바꿔 신고 있더라고요. 제가 저도 모르게 제 발과 아버지 발을 보면서 웃어버리자 아버지가 의아하다는 듯이 돌아보셨습니다. 저는 웃다 말고 발 쪽을 가리키면서 신발에 대해서 말했고 아버지 역시도 작게 웃음을 터뜨리셨죠. 아직 정신이 맑지 않은 동생은 아버지의 웃음소리를 오랜만에 들어서인지 만족한 얼굴로 아버지 등에 얼굴을 비볐습니다. 아버지는 그것을 느끼시고서는 어딘가 울적한 표정이 되시더라고요. 내가 그동안 슬프다고 너희를 너무 버려뒀구나. 이래선 안 되는데. 아니에요, 아버지. 애가 이렇게 아플 때까지 알지도 못하고 술만 처먹으며 살았으니 저 세상에서 너희 어머니가 나를 엄청나게 혼낼 거다. 아버지는 슬프게 말씀하시면서 한숨을 쉬셨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슬픈 분위기에 말도 꺼내지 못하고 가만히 있었죠.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아버지는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술병을 전부 다 내다버린 아버지는 일단 얼굴과 몸을 씻고서 오랜만에 깔끔한 옷을 골라서 입고 나오셨습니다. 정말 몇 년 만에 이렇게 말끔한 모습을 처음 보는 것 같아서 제가 놀라 눈을 껌뻑이고 있으려니 아버지가 웃으면서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죠. 내가 지금 친구들이 있고 어디 꼭 가서 돈 벌만한 곳을 찾아보려고 한다. 너는 동생 잘 챙기면서 있으렴. 네, 아버지. 아버지는 다정하게 그렇게 말씀하시고서 나가셨어요. 한 2, 3일 못 들어올지도 모른다고 하시면서요. 나중에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때 알고 있는 친구들을 총동원해서 그분들한테 일자리가 없는지를 물어보고 다니셨다고 하더라고요. 돈도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교통비가 아까워 걸어서 먼 거리도 가셔서 일 시켜줄 수 없냐고 물으실 때 아버지의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옛날이라고는 해도 사업으로 잘 나가던 분이 친척 횡령으로 사업이 기울고서 그 뒤에 자기와 비슷하거나 못하던 친구들한테 머리를 숙이며 직장을 구해야 했던 그 심정이 말이에요. 아마도 아버지 혼자셨으면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저와 동생 때문에라도 살아야 하니까 그렇게 하셨던 거였겠죠. 하지만 직장은 구하기가 쉽지 않으셨어요. 당연히 아버지 연세도 있으시고 술 드시며 생활하셔서 체력도 떨어진 상태였으니 기꺼이 일자리를 주려는 사람이 없을 수밖에 없었죠. 아버지는 정말 고생하면서 알아보고 다니시다가 결국 지인이 연결해준 일자리로 들어가셨어요. 좋은 곳이었다면 정말 너무 좋았겠지만 아쉽게도 건설 현장직이었죠. 그래도 일을 이거라도 시작한 게 어디냐면서 아버지는 기뻐하셨습니다. 그즈음 큰 사촌 오빠가 좀 더 자주 찾아오게 되었어요. 이전까지는 사촌 오빠도 대학 다니며 공부하는 학생이었기 때문에 찾아오더라도 잠깐 저와 동생 얼굴만 보고 간식 사주고 돌아가는 그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취업을 했다면서 저희 집에 인사를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한테 작은 선물도 사다 주고 저희 가족한테 식사도 대접했고요. 사촌 오빠도 취직해서 상당히 바빴지만 그래도 시간을 어떻게든 내서 오더군요. 아버지는 사촌 오빠한테 정말 면목 없다면서 고마워하셨죠.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자 사촌 오빠는 제게 일자리도 알아봐 주었어요. 저는 어차피 공부도 잘 못해서 대학에 갈 성적도 아니었고 형편도 안 되었죠. 사촌 오빠는 자기가 일하는 사무실에서 사무보조로 사람을 구하는 자리에 저를 앉혀주었고 저는 나름대로 성실성 하나는 자신 있었기에 그 호의를 기꺼이 받았어요. 사촌 오빠는 걱정하지 말라고 제 동생도 졸업하고 나면 이런 일자리 얼마든지 구할 수 있다면서 저희를 안심시켜주기도 했죠. 언젠가는 사촌 오빠한테 물어봤던 적이 있어요. 왜 우리한테 이렇게 신경을 많이 써주냐고요. 사촌 오빠는 조그만 게 별걸 다 물어본다면서 웃었지만 곧 대답을 해주더라고요. 너의 부모님이 어릴 적에 내 편을 들어주신 적이 있거든. 편이요? 내가 친구랑 싸웠는데 사실 걔가 내 연필을 훔쳐가서였어. 그런데 부모님이 그것도 모르고 나만 혼내고 있으니까 내 이야기를 좀 들어보라면서 뭔가 사정이 있었을 거라고 말씀해 주셨지. 너희 어머니는 나 감싸고서 꼭 안아주셨고 말이야. 그때 정말 너무 감사했었어.
어릴 적에 저희 부모님이 사촌 오빠를 억울한 상황에서 구해준 적이 있다는 거였어요. 그때 꼭 저희 부모님한테 잘해드리겠다고 생각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어린아이가 생각했던 것을 커서도 지킨다는 게 보통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 면에서 사촌 오빠가 정말 대단해 보이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직장을 잡고 나서는 집안 사정이 약간 나아지기는 했죠. 아버지도 건설 현장 나가서 돈을 벌어오셨고 저도 작지만 안정적으로 월급을 가져왔으니까요. 처음 제가 그 적은 월급을 집에 가져가서 고기를 사가지고 왔을 때 아버지는 거의 울 것 같은 표정이셨어요. 제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아르바이트 한 번도 못하게 하셨던 분인지라 제가 벌어온 돈이 너무 감동적이셨던 것 같아요. 아버지는 그 고기를 드시면서 기특하다, 장하다, 너무너무 자랑스럽다면서 저를 한껏 추어 올리셨죠. 동생도 정신없이 고기를 먹으면서 너무 맛있다며 기뻐했고요. 그래서 저는 직장 다니는 게 힘들지를 않았어요. 꾸중을 듣더라도 이것만 참고 견디면 집에 조금이라도 맞는 걸 사다 줄 수 있다. 동생 책 한 권 더 사다 줄 수 있다. 아픈 아버지 파스라도 하나 더 사드릴 수 있다. 그런 생각으로 살았으니까요. 정말 어찌나 직장 자체가 고마웠는지 몰라요. 그리고 사촌 오빠가 법무사로 합동 사무실에 들어간 거라 거기 따라 들어간 저도 일 자체가 깔끔했어요. 사람들도 제가 사촌 오빠하고 친척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저한테 잘해주시는 면도 있었고요. 그렇게 직장에 다니다 보니 한 5년 뒤쯤 결혼을 생각하게 되었죠. 한 사무실에서 일하던 사람인데 법무사는 아니고 그냥 일 처리해주는 사무직 직원쯤 되는 사람이었어요. 직원이라고 해야 할지 아르바이트라고 해야 할지 저보다 늦게 들어와서 직급은 낮았었지요. 나름대로 제가 빨리 들어가서 일을 열심히 한 터라 사무실 분들이 저한테 직급을 달아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20 중반에 벌써 대리직함을 달고 있었죠. 제가 돈을 그럭저럭 벌기 시작한 뒤 1년 뒤에는 아버지가 다치셔서 건설 현장직을 그만두시고 고물을 주어서 집안 경제에 보태고 계셨어요. 그래도 제가 대리인지라 돈이 많이 쪼들리지는 않았죠. 그 사람은 계약직으로 좀 불안정한 위치긴 했지만 그래도 나름 성실하게 일을 해주어서 가까워지기 시작했어요. 둘이 같이 사무실에 남아서 같은 일을 함께 나눠서 하다 보니 심리적으로도 가까워졌고 점점 더 호감이 쌓여서 결국 결혼까지 가게 되었죠. 사촌 오빠는 어쩐지 그 사람을 그리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았지만 제가 좋다고 하니까 별말 없이 그러냐고만 했어요. 아버지야 제가 좋다는 사람이면 거의 무조건 좋다면서 오케이 하시는 분이었고요. 사무실 사람들 축하를 한껏 받으면서 결혼한 후 남편의 직장을 옮겼어요. 아내하고 같은 사무실, 게다가 아내가 직급이 높은 곳에서 일하는 게 조금 어색하다는 이유에서였지요. 그리고 나서 얼마 있지 않아 제가 임신했고 남편은 제게 직장을 그만두는 게 어떠냐는 제의를 해왔어요. 내가 직장 그만두면 우리 벌이가 괜찮을까? 우리 애 태어나면 돈 많이 들어갈 텐데. 상관없어. 야, 내가 우리 가족도 못 먹여 살린 남자 같아? 네가 직급 잠깐 높았다고 나 무시하지 마. 남편은 장난스럽게 말하기는 했지만 자기 무시하지 말라면서 저한테 퉁박을 주고는 했죠. 원래부터 자기가 저보다 직급이 낮았던 것을 그리 좋아하지 않았던 터라 저는 그럴 때면 얌전히 입을 다물고는 했어요. 굳이 집안에 분란을 일으키는 게 좋지 않을 것 같기도 했거든요. 저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워낙 금술이 좋으셨기도 해서 부부간에는 목소리도 높이지 않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남편의 말을 따라서 사무실도 그만 나가게 되었습니다. 사촌 오빠는 상당히 걱정하는 눈치였지만 그래도 별말은 하지 않은 채 무슨 일 있으면 꼭 오빠한테 연락하라는 말 한마디만 했죠. 뭐 다 좋았습니다. 남편은 그래도 작은 직장이라도 다니고 있었고 저는 임신해서 몇 개월 뒤면 아이를 낳을 상태였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남편이 이제 돈을 모아야겠다. 월세 아끼자면서 시댁하고 합가를 하자고 했거든요. 저는 그게 정말로 끔찍하게 싫었는데도 말이죠. 저희 시댁은 시어머니하고 시누이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굉장히 욕심이 많다고 해야 할까요? 뭔가 자식들한테 바라는 게 많은 사람이었어요. 시누이는 새침해서 말이 없고 속도 모르겠는 사람이었고요. 시아버지는 일찌감치 돌아가셔서 시어머니가 기르셨다는데 그래서인지 남편도 시어머니 말을 너무 잘 들었어요. 이번 합가 역시도 시어머니가 뭐하러 따로 사냐고 어차피 애도 나올 건데 들어와 살라고 해서 벌어진 일이었죠. 합가 이야기가 나온 날 처음으로 남편하고 싸웠습니다. 왜 합가처럼 중요한 일을 나하고 상의도 없이 정하냐고 화를 냈더니 남편은 어디서 여편녀가 남편한테 덤비고 말대꾸를 하냐고 화를 내더라고요. 저는 그동안 싸우기 싫어서 말대꾸를 안 한 거지 남편이 한일 같아서 안 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정말 대판 싸우게 되었죠. 남편은 그동안 얌전한 줄 알았던 제가 그렇게 들이받으면서 싸우자고 덤비니까 좀 놀랐던 모양이에요. 합가가 그렇게 싫으냐고 하면서 그래도 자기 어머니가 아이 봐줄 거니까 훨씬 낫지 않냐고 저를 살살 구슬렸지요. 저는 정말 들은 척도 하고 싶지 않았는데 사실 생각해보니까 제가 친정 어머니도 없는 상황에서 아이를 낳으며 기댈 수 있는 곳이 시어머니밖에 없는 거예요. 가만히 고민해보니까 아무래도 시어머니가 애를 봐주시기는 해야 할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남편 말을 따라서 합가를 하게 되었죠. 예, 그런데 정말 실수였습니다. 아마 결혼하신 분들은 다들 아시겠죠? 시댁에 합가해서 사는 게 어떤 의미인지요. 하지만 저는 그때 너무 어렸고 제대로 결혼 생활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기도 전이라서 감도 잡지 못했어요. 미리 알았다면 절대 합가하지 않았을 거예요. 저희는 혼수로 마련했던 가구들을 시댁으로 전부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시댁은 단독주택이었는데 다행히도 아파트보다는 넓었어요. 방은 4개였고 그중 하나가 저희가 살기로 했습니다. 또 하나는 시누이, 또 하나는 안방이었고 나머지 하나는 창고방이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방이 넓어도 거기다가 TV나 냉장고를 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저희 방에 침대만 넣어두고 TV는 거실에, 냉장고는 부엌으로 가져다 놓았습니다. 시댁의 낡은 냉장고 옆에 저희 새 냉장고가 들어서니까 부엌이 엄청 좁아지더라고요. 시어머니는 댁에서 원래 쓰던 냉장고는 버릴 생각이 없다면서 네 혼수 살림 내가 빼앗아 쓰지 않을 테니 안심해라 라면서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 말투가 너무 비웃는 것 같다고 해야 할지 비꼬는 것 같다고 해야 할지 별로 좋은 느낌이 아니었어요. 원래도 시어머니 인상이 좋지는 않았어요. 상견례 때부터 이미 저한테 시어머니한테는 한 달에 용돈을 기본 50만 원 이상을 줘야 하는 거라고 설교를 하시지 않나. 원래 시집 올 때는 시댁에 가져올 선물도 혼수만큼 가져와야 하는 거라고 말씀하시질 않나. 저희 집이 사정이 좋지 않아 그저 잘 봐달라는 뜻으로 아버지가 문제 삼고 넘어가지 않으셨는데 말이죠. 저희가 합가한 이후에 이런 성향이 더 심해지면 심해졌지 덜해지지는 않았어요. 애초에 합가한 것 자체가 시어머니 주장에 따른 거더라고요. 시어머니는 따로 살면 돈만 더 든다고 차라리 합가해서 살면서 그 돈을 자기한테 달라고 하셨고요. 게다가 자기 아들이 며느리 남편이 되어서 마치 빼앗긴 것 같아 기분 나쁘다며 자기 옆에 두고 내 아들도 아들로 두고 며느리도 자기 딸처럼 데리고 있고 싶다고 하셨는데 당연히 어느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자기 딸처럼 데리고 있을까요? 노예만 아니면 다행이죠. 게다가 제가 일을 그만둔 게 아주 좋은 먹잇감이 되었어요. 시어머니는 집에서 있는 가정주부가 대체 뭐 하는 거냐. 너 집안일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 한다면서 저를 구박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동생 챙기면서 일하던 터라 집안일을 아주 못하진 않았어요. 물론 몇십 년 경력의 가정주부인 시어머니가 보시기에는 좀 모자란 면이 있을 수 있었겠죠. 하지만 그렇게까지 저를 타박하고 화를 내실 정도는 아니었을 텐데 저한테 그렇게 화를 내고 꾸짖으셨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랬었죠. 냉장고에 음식 재료를 손질해서 보관하는 법부터 설거지한 그릇을 엎어놓는 방향까지 잔소리를 하셨어요. 그런 식으로 하면 재료가 금방 상한다느니, 과일은 그렇게까지 씻을 필요 없다느니, 설거지 그릇은 닦아서 바로 물기 말려 넣어둬야 한다느니, 아니 그렇게 하지 않아도 저희 집안일 제대로 돌아갔었거든요. 하지만 합가해서 시댁에 신세지고 있으니 너는 내 말에 따라야 한다는 듯한 말투셨어요. 사실 제가 합가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시어머니 말을 따른 것뿐이었거든요. 제가 직장 그만두고서 남편 외벌이라 돈이 좀 모자라기는 했어도 살려면 살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합가를 하자마자 그런 식으로 나오시니까 제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임신을 한 상태든 아닌 듯 상관없다는 투로 저한테 집안일을 시키고 구박을 하셨었지요. 남편한테 하소연을 해봐도 듣기만 할 뿐 결국 결론은 네가 참아라 여서 더 화만 날 뿐이었어요. 남편은 이제 결혼해서 제가 임신까지 했으니 어쩔 거냐는 듯한 태도여서 더 분노가 속에 쌓였죠. 그렇다고 친정에 말할 수도 없었어요. 친정아버지는 고물을 주워다가 집안에 보태고 계셨고 동생은 역시 사촌오빠가 소개해준 일자리에 들어가서 일을 막 배우고 있는 참이었고요. 두 사람은 자기 삶을 꾸리기에도 바쁜 터라 제가 뭐라고 걱정을 더 보탤 수가 없었죠. 친정어머니라도 계시다면 제가 조금 더 이야기를 하기 수월했겠지만 어머니는 돌아가신 지 오래되었으니 뭐 어쩔 도리가 없었거든요. 사실 합가를 했다고 해서 돈이 덜 드는 것도 아니었어요. 시어머니는 함께 사니까 당연히 시장도 제가 봐와야 한다고 주장하셨고 생활비도 내놔야 한다고 하시더군요.
한 달에 5, 60만 원씩 생돈으로 시어머니께 드리고 게다가 기타 시장을 보는 돈도 전부 남편 월급에서 나가니까 이건 따로 살 때나 합가해서 살 때나 생활비는 거의 비슷하게 들어갔어요. 어차피 월세도 시어머니께 드리는 만큼 들어갔으니까요. 그런데 저는 스트레스를 몇 배로 받고 도리어 생활의 질은 뚝뚝 떨어져 갔죠. 시어머니만 문제였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시누이는 새침하고 처음에는 아예 저하고 얼굴을 제대로 볼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시누이는 대학에서 공부하는 사람이었고 고졸에 불과한 제가 상당히 바보 같아 보였던 것 같습니다. 남편도 고졸이기는 했는데 그래서인지 시누이한테 쩔쩔맸어요. 집안에서 시누이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고 남편하고 시어머니는 시누이 말이며 다 맞는 줄 알고 껌뻑 주는 역할이었던 거였죠. 사실 뭐 아는 건 많은 것 같았어요. TV 보다가 하는 말도 참 유식한 게 많았고 시어머니나 저 남편하고는 말투부터 좀 다르기는 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대학 졸업할 나이가 지났는데도 여전히 휴학 상태였다는 거였어요. 우울증이라나 뭐라나 공부는 하고 싶지 않지만 그래도 대학을 그만둘 수는 없다면서 휴학을 반년했다가 1년으로 늘렸다가 복학했다가 다시 휴학했다가 그걸 반복하는 중이었죠. 우울증 진단서도 받아놓고서는 병원도 열심히 다니더라고요. 대체 무엇 때문에 그렇게 우울한지는 알 수 없었어요. 저처럼 어려운 환경에서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일터로 달려나간 사람도 있는데 시누이는 집이 그리 잘 사는 건 아니었어도 대학까지 다니면서 꽤 여유롭게 살았는데 말이죠. 물론 사정 따라 우울증이 걸리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되는 정도가 있잖아요. 대학을 제대로 다니지 못할 정도로 힘들어하는 건 제 입장에서는 대체 왜 저러는지 알기가 힘들었지요. 그러면서 저하고 남편을 그렇게 무시하기까지 하니까요. 그러면서 시누이는 결혼 후에 졸업하겠다면서 결혼 준비 중이었어요. 우울증 치료한다고 갔던 병원에서 만난 남자라던데 그쪽 남자네 집도 그리 넉넉하지는 않아서 결혼식도 작게 빨리 치르고 싶다고 하더군요. 남자가 학력은 높은데 경제적인 여유는 없고 시누이하고 빨리 결혼은 하고 싶고 그래서 그냥 자기 사는 집에 들어와서 살자고 한다더군요. 시누이는 그 남자네 집하고 시댁하고로 왔다 갔다 하면서 남자랑 반동거 상태로 지내고 있었어요. 결혼식을 하게 될지 그냥 혼인신고만 하고 살지 고민하는 중이었죠. 그런데 그러던 중 임신 6개월 되었을 때쯤이었어요. 하루는 시어머니가 제가 시장에서 사온 채소 관련으로 저를 엄청나게 혼내셨거든요. 질 좋지 않은 채소를 사왔다고요. 아직도 채소 고르는 법도 모르냐면서 혼내시는데 그날 이상하게 몸도 좋지 않고 열도 올랐던 터라 시어머니 말이 제대로 들리지도 않았어요. 빨리 누워서 쉬고 싶은데 세워놓고서 채소 관련 꾸중만 거의 30분을 하고 있으니까 거의 머릿속이 어질어질해서 견딜 수가 없었죠. 그러다가 눈앞이 휙 돌더라고요. 어지러워서 똑바로 서 있을 수가 없는데 앞에는 시어머니 계속해서 저한테 뭐라고 하고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어요. 너 똑바로 서! 엄살 부리지 말고! 시애미가 우습게 보이니? 제가 휘청거리자 시어머니가 소리를 지르셨어요. 저는 정말로 엄살이 아닌데 엄살 부리지 말라면서 계속해서 큰 소리를 내셨죠. 머리는 울리고 눈앞은 돌고 그러다가 제가 쓰러졌어요. 저도 쓰러지면서 정신을 잃었기 때문에 정확히 제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눈을 감았다가 뜨니 병원이더라고요. 처음에는 흰 천장만 보여서 제가 어떻게 되었는지도 몰랐어요. 어머니? 이게 대체... 너 어지러우면 빨리 말을 했어야지. 나만 나쁜 사람을 만들고... 시야에 나타난 시어머니가 대뜸 저한테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옆에서 의료진이 다가와 말리더라고요. 그러더니 안타깝다는 얼굴로 이것저것 저한테 물어보고 체크를 하더니 제가 유산했음을 알려왔습니다. 순간 정신이 멍하더군요. 저는 결혼 생활이 행복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제가 곧 아이를 낳으면 그 예쁜 아이를 제 품에 안고 기를 생각으로 참고 지내고 있었어요. 저는 정상적인 가정에서 제 아이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쓰러져서 유산하다니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나마 바로 쓰러지던 순간에 시어머니가 옆에 있어서 하혈하는 것을 보고 응급차를 불러서 다행이기는 했어요. 그 덕분에 몸은 많이 상하지 않을 수 있었죠. 하지만 임신 6개월 차에 아이를 잃은 슬픔은 정말 견뎌내기 어려웠습니다. 그때는 남편도 많이 슬퍼했어요. 남편도 아이가 곧 태어날 거라는 기대에 부풀어 있었기 때문이었죠. 어쨌든 우리의 한 가정이 완성된다는 기대가 있었으니까요. 그래서인지 남편은 저를 위로하려고 올해 여름 휴가를 가자는 말을 꺼냈어요. 원래 어디 놀러 가자는 말을 아예 안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무척 의외였지요.
이래저래 돈도 부족하고 아이 키우려면 아껴야 한다면서 언제나 집에만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번에는 그래 유산도 했는데 기분 전환이라도 하자 싶어서 동의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희 부부가 여름 휴가를 간다고 하니까 그거 자체도 아주 못마땅해 하셨어요. 당연히 본인도 데리고 가는 줄 알고 있었는데 남편이 조심스럽게 우리끼리만 간다고 말을 했더니 눈을 도끼 눈으로 뜨시더군요. 하지만 시어머니한테도 유산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했던 저는 당시 시어머니한테 감정이 무척 안 좋았어요. 남편도 그걸 알고 있었고 그래서 시어머니와 같이 휴가를 가지는 못한다는 것도 알았었죠. 저희는 기분 나빠하는 시어머니를 뒤에 두고서 휴가를 떠났어요. 여름 휴가라고 해봤자 저희가 그렇게 넉넉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국내 여행이었죠. 제주도도 아니고 저 밑에 남해 쪽으로 가서 한 4박 5일 쉬다가 올라왔어요. 차가 없던 시절이라 많이 돌아다니지도 못했지만 그래도 시댁에서 떨어져서 며칠 시어머니 얼굴을 안 보니까 나름대로 신선하더라고요. 남편도 오랜만에 제 눈치를 보면서 제게 맞춰주었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돌아왔을 때 생겨 있었죠. 저희가 집에 돌아와서 시어머니께 인사하고서 방에 들어가는데 집안이 뭔가 휑한 거예요. 저는 너무 이상해서 주변을 둘러보았죠. 저희가 혼수로 사서 시댁으로 가지고 들어왔던 가전들이 없다는 걸 깨닫는 데는 얼마 걸리지 않았어요. 어머님? 저희 TV하고 냉장고가 어디 갔죠? 너무 이상한 일이었어요. TV하고 냉장고처럼 큰 가전들을 어디다 치워버릴 수도 없는 거고 발이 달려서 도망갈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방에 들어가니까 저희 침대도 없었죠. 그래도 혼수였는데 심지어 여행 갈 때 방문은 잠그고 갔는데 그게 열려 있더라고요. 어머님,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너희 시누이 집에 가져다 놨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시누이 혼수 마련해줄 돈이 없잖니. 내가 줬다. 뭐라고요? 정말 믿을 수가 없더라고요. 아무리 상식이 없어도 그렇지 며느리와 아들 부부 혼수로 사온 물건을 자기 딸 혼수로 가져가게 했다뇨. 저는 너무 경악해서 말을 잇지 못했고 마찬가지로 남편도 놀란 눈치였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뭐가 잘못되었냐는 듯 아주 태어난 얼굴이었죠. 왜? 뭐가 잘못되었니? 너 어차피 TV도 잘 안 보고 냉장고도 내 냉장고로 쓰면 되잖아. 시누이한테 그 정도도 못 줘? 그렇게 속 좁은 애였니? 시어머니는 제가 얼굴이 시뻘개지자 도리어 제가 속이 좁다면서 타박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님? 엄연히 저희 물건인데. 그리고 그게 어떻게 마련한 건지 알기나 하시는 거예요? 뭘 알아? 돈 벌어 샀겠지 뭘 어떻게 마련하니? 넌 항상 그게 문제야. 네 사정이 남들한테도 똑같이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 어머님, 그거 저희 친정아버지가 고물 주워 모은 돈으로 마련해 주신 거라고요. 정말 피를 토할 것 같더군요. 저 결혼하기 전 친정아버지는 몇 년 동안 고물을 주어서 번 돈을 아끼고 아껴서 모은 것으로 제 혼수를 마련해 주셨어요. 물론 돈이 얼마 되지 않아서 좋은 것을 해주실 수는 없었죠. 하지만 제게는 그 무엇보다 소중했던 혼수였습니다. 그래서 시댁으로 들어올 때도 사이즈도 맞지 않는 그 물건들을 다 들고 들어온 거였고요. 허, 그게 자랑이냐? 너희 친정아버지가 고물 줍는 게 자랑이야? 어디 시애미한테 소리를 지르고 대들어? 제가 소리를 지르면서 화를 내자 시어머니가 도리어 목에 핏대를 세우면서 맞대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상황이 잘못되어가는 거를 깨달았는지 남편이 급히 시어머니를 말리려고 했지만 이제 말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죠. 시어머니가 저렇게 나오면서 저희 친정아버지를 모욕하는데 제가 그냥 참고 있을 수는 없었어요. 제가 남편하고 결혼하면서 며느리가 된 거지 마음대로 모욕당하는 노예가 된 건 아니었으니까요. 야, 네 딸 정신병자 되어서 돈 한 푼 빈털털이라고 결혼하는 건 자랑이냐? 뭐라고? 나 더 이상 이 결혼 유지 안 해. 이혼해. 그리고 당신은 남의 물건 훔친 죄로 감옥이나 가.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경찰에 전화를 했습니다. 정말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더군요. 남편이 저를 말리려고 했지만 저는 남편 손도 쳐버렸습니다. 제가 남편 손을 쳐내는 걸 본 시어머니가 저한테 달려들어서 제 머리채를 잡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옳다구나 하고 시어머니 뺨을 쳐버렸습니다. 제대로 후려갈겼더니 시어머니가 저 멀리 휘청거리면서 멀어졌고 남편이 또 눈이 돌아서 미쳤냐며 제 몸을 밀어젖히더군요. 남자가 미는 건 또 다르잖아요. 저는 거의 뒤로 휘청거리면서 밀려나는데 남편이 다시 한번 제 옷을 쥐고서 막 멱살을 잡고 흔들어댔습니다. 자기 어머니를 때렸다고 분개하면서요. 자기 마누라 머리채 잡힐 때는 꼼짝도 하지 않고 있더니
저는 남편이 돌아와 있는 게 보여서 얼른 사촌오빠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이제 편찮으시고 몸도 약하셔서 이런 상황에 부를 수 없었고 사촌오빠는 곤란한 일이 생기면 언제든지 전화 연락을 하라고 했으니까요. 오빠, 지금 저희 집으로 와주세요. 남편이 저 때려요. 그래? 알았다. 몸 조심하고 기다려. 사촌오빠는 제가 막 뱉어낸 말에도 앞뒤 설명을 요구하지 않고 곧장 짧게 대답하더니 전화를 끊었죠. 그 사이에 벨이 울렸고 제가 뛰어나가서 문을 열었어요. 경찰이 신고를 받고 왔다면서 집안을 살펴보는데 문을 열어준 제가 옷차림이 흐트러져 있으니까 얼른 저를 보호하려는 듯이 나서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시어머니가 제 머리채를 잡아서 머리가 산발이었고 남편이 제 멱살을 잡아서 옷이 다 늘어나 있었거든요. 누가 봐도 가정폭력이라도 당한 듯한 모양새였죠. 아니, 별일 아닙니다. 경찰분들 그냥 돌아가셔도 됩니다. 아니요, 저희가 신고받고 왔으니 그냥 갈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여성분 지금 좀 위험한 상황이셨던 것 같은데요. 신고하신 분이 누구시죠? 저예요. 잘 찾아오셨어요. 저 좀 보호해주세요. 저는 얼른 경찰들 뒤로 숨었습니다. 졸지에 가정폭력범으로 몰리게 된 남편과 시어머니가 난처한 얼굴이 되었죠. 아니, 가정폭력범으로 몰리는 게 아니라 그냥 그거였어요. 둘이서 저 하나를 상대로 머리채를 잡고 멱살을 잡았으니까요. 시어머니는 일이 이렇게 진행될 줄은 몰랐는지 얼굴이 시뻘개져서 상황을 횡성수설 설명했어요. 하지만 경찰들은 그리 귀담아 듣지 않았고 남편은 그걸 눈치채고서 얼른 시어머니를 맡고서 자기가 대신 설명을 했죠. 경찰들은 그걸 듣고서 저한테 상황을 물었어요. 누가 봐도 제가 피해자니까 그건 당연한 일이기는 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가 저희 혼수에 손대고 전부 시누이 집에 가져다 옮긴 것부터 제가 화를 내자 생긴 일까지 모두 설명했습니다. 방은 잠가두고 나갔는데 그걸 억지로 열어서 침대까지 빼갔다는 사실을 말하자 경찰들 모두가 심각한 표정으로 시어머니를 돌아봤어요. 이건 절도죄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일입니다. 왜 그러신 거죠? 절도라뇨. 저는 그냥 제 집에 있는 물건을 딸에게 주었던 것뿐인데요. 아주머님 댁에 있더라도 소유주는 다른 물건이죠. 게다가 방문을 잠가두었는데 그거까지 억지로 열고 들어가셨다면서요. 내 집인데 왜 못 들어가고 내 집에 있는 물건인데 왜 내가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죠? 내 거실에 내 부엌에 있던 걸 딸에게 줬을 뿐이에요. 내 집안에서 일어난 일인데 경찰이 무슨 권한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지금 여기 며느리분의 말씀이 다 사실이라는 거군요. 경찰은 한심만나는 듯이 혀를 찼습니다. 그중 나이 먹은 경찰은 고개를 저으면서 시어머니한테 충고했어요. 빨리 며느리한테 사과하세요. 법적 처벌까지 가지 않게요. 하지만요. 아니요, 저 사과 안 받을래요. 그냥 법적으로 처리해주세요. 절도하고 폭행죄로요. 제가 딱 잘라 말하자 경찰도 꽤 난처한 표정이 되었습니다. 집안 싸움에 자기네가 끼면 곤란하다는 투였죠. 남편이 그 기류를 읽었는지 재빨리 경찰한테 말했어요. 예, 이거 집안일입니다. 시끄럽게 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어떻게든 이 두 사람 화해시킬 테니까 경찰분들은 그냥 가셔도 괜찮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이거 참 어떻게 해야 하나. 제가 피해자인데 제 말대로 해주셔야죠. 저는 기가 막혀서 빽 소리를 질렀지만 경찰들은 귀담아 듣는 것 같지 않았어요. 이 자리에서 남자는 남편 하나라서인지 남편 말만 듣는 것 같았죠. 게다가 골치 아픈 집안 싸움에서는 빠지고 싶어하는 눈치가 역력했어요. 그런데 그때 열려있는 현관문으로 다른 사람이 들어왔어요. 훤칠한 그 사람을 보고 저는 너무 기뻤죠. 바로 큰사촌 오빠였거든요. 제 편을 들어줄 사람이 왔다는 사실에 얼마나 든든했는지 몰라요. 사촌 오빠는 경찰들과 남편, 시어머니를 보고서 제 흐트러진 차림새를 보더니 곧장 얼굴이 험악해졌습니다. 사촌 오빠는 다가와서 경찰들한테 명함을 주고서 자기소개를 했어요. 예, 사촌 오빠입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다고 도움청에서 급하게 왔는데 어떻게 된 상황이죠? 법무사라고 적힌 명함을 받아든 경찰들은 좀 당혹스러워하더라고요. 당연히 변호사까지는 아니어도 법률 관련 일을 오래 한 티가 나는 사촌 오빠가 나타났으니 자기들이 일 처리를 미흡하게 하면 상당히 난처해질 것은 분명했죠. 남편도 사촌 오빠를 잘 알고 있었으니 당연히 당황했고요. 이직 전 원래 일하던 사무실에서 상사였으니까요. 일이 잘못되어 가는 것을 깨닫고서 시어머니도 당황해서 저희 얼굴만 번갈아서 봤어요. 저는 사촌 오빠한테 간단하게 지금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촌 오빠의 얼굴이 점점 더 험악해져 갔고
심지어 저희 아버지가 고물을 모아 사주신 혼수를 신우이한테 멋대로 주었다는 이야기에 정말 화가 많이 난 얼굴이 되었는데요. 남편은 급하게 이런저런 변명을 늘어놨습니다. 그게 시어머니가 그러려던 건 아니실 거다. 정말 신우이한테 혼수 사줄 돈이 없었다. 저희 사정 아시지 않느냐. 참 말이 많았죠. 하지만 사촌오빠는 그런 남편을 거들떠도 보지 않고 경찰들한테 집중했어요. 법대로 처리해 주실 거죠? 다른 건 바라지 않습니다. 아, 물론이죠. 물론입니다. 참고인 조사에서 절도죄하고 폭행죄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편과 시어머니가 기겁해서 경찰들한테 달라붙었지만 뭐 어차피 벌어진 일인데 어쩌겠어요. 저도 절대 선처를 바를 생각이 없었고요. 사촌오빠는 저를 데리고서 곧장 시댁을 나와서 친정집에 데려다 주었어요. 아니, 너 어쩐 일이냐? 아버지가 놀라서 저를 보셨고 저는 아버지를 보자마자 눈물이 나서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얼른 뛰어가서 아버지한테 안겼고 뒤이어온 사촌오빠가 사정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애초에 제가 유산했던 것을 알았을 때부터 아버지는 화가 많이 나셨었는데 이런 일이 생기고 나니 이제 아예 갈라서라고 펄펄 뛰시더라고요. 그로부터 며칠 뒤 남편이 초췌해진 얼굴로 찾아왔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 때문인지 얼굴이 아주 피폐해졌더라고요. 친정집 앞으로 찾아온 남편은 저한테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여보, 미안해. 어머니도 미안하다고 전해달라고 하셨어. 어떻게 안 될까? 이건 절도죄라서 내가 뭘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 그리고 내가 왜? 뭘 어떻게 할까? 바라는 건 다 해줄게. 남편의 기가 죽은 얼굴로 말했습니다. 저는 그 얼굴을 바라보다가 대답했죠. 합의는 해줄게. 그럼 판결 시에 참작되겠지. 대신 이혼하고 돈으로 보상해. 이혼? 꼭 그렇게까지 해야겠어? 그럼 내가 이 상황에 당신하고 계속 같이 살고 싶을 것 같아? 제가 그렇게 쏘아붙이자 남편은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희 친정집 창문으로 아버지가 험상궂은 얼굴로 내다보고 계셨고 이제 더 이상 저를 설득할 수 없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그때 이혼을 결정하고 결국 합의혼을 한 뒤에 시어머니가 가져간 혼수를 돈으로 보상까지 받고 절도와 폭행권에 대해서도 바라는 대로 합의하고 선처해달라고 했습니다. 결국 그렇게 해서 그 징그러운 집안하고 헤어지게 되었어요. 개인적으로는 아주 깔끔하게 잘 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친정집에서 살면서 다시 사무실에 나가고 있어요. 사촌오빠가 잘했다면서 사무실에 다시 나오라고 자리를 마련해줬거든요. 요즘 세상에는 결혼 안 하고 사는 것도 괜찮겠다 싶어서 현재 생활에 만족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만약 남편이나 시댁이 선을 넘는다면 참지 말고 떨쳐내고 나오시는 걸 생각해 보세요. 다른 인생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니까요.